어젯밤 9시까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4만 명을 넘은 데 이어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5만 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 속에 설 연휴 영향 등이 겹치면서 폭증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기간이 증상,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7일로 조정됩니다. 밀접 접촉자라도 접종을 마쳤다면 자가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대선 사전투표 2일 차인 다음 달 5일과 본투표 당일인 9일 투표 종료 이후 3시간 동안 따로 투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여야는 오늘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세입자를 끼고 집을 산 뒤 가짜 증빙 서류로 수억 원대 담보대출을 받은 4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과정에 허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잇따른 편파 판정으로 아직 메달을 따내지 못한 우리나라 쇼트트랙 대표팀이 오늘 다시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대표팀은 오늘 남자 1500m와 여자 1000m, 여자 계주 3000m에 출전해서 기다리던 첫 메달 획득에 도전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7일 황대현과 이준서가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결승선을 일찍 통과하고도 이해하기 힘든 페널티 판정으로 탈락해 메달을 따는 데 실패했습니다. 특히 이날 넘어지면서 중국 선수 스케이트 날에 왼손이 찢어진 박장혁은 11바늘을 꿰매고 어제 훈련에 참여했는데 경기 출전 여부는 시작 30분 전까지 부상 정도를 체크한 뒤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금빛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평창올림픽 스노보드 은메달리스트 이상호 선수가 불과 0.01초 차이로 올림픽 2연속 메달 꿈이 좌절됐습니다. 네, 예선전 1위였던 이상호는 이번 올림픽을 아쉽게 5위로 마감했습니다. 보도에 김대겸 기자입니다. 배추보이 이상호는 월드컵 랭킹 1위답게 초반 무서운 기세를 보였습니다. 예선 전체 1위에다 16강전 이탈리아 선수를 가볍게 제압하며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8강 고비를 넘지 못했습니다. 소치 이관왕 빅와일드에 불과 0.01초 차로 뒤져 4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4년 전 평창 은메달 아쉬움을 달래려던 목표도 예상 밖 결과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안타까운 탄식은 쇼트트랙부터였습니다. 혼성 계주에 이어 개인전 500m와 1000m까지 실수와 황당한 판정 탓에 줄줄이 노골드. 차준환이 싱글쇼트 개인 최고점에 전체 4위로 프리 무대를 남겨두면서 남자 피겨 사상 첫 메달 희망에 불씨만은 살아남았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어젯밤 9시에 이미 역대 최다인 4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설 연휴를 거치면서 확진자가 늘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의료 대응이 어려울 만큼 확산세가 너무 가파르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재민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신규 확진자는 4만 944명. 국내 코로나 발생 이후 처음으로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1만 명을 넘겼고 경기에서도 1만 명에 육박하는 등 대부분 지역에서 역대 최다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5만 명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 연휴와 주말 휴일을 거치면서 발생한 광범위한 감염이 이번 주부터 신규 확진자 폭증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2월 말 경에는 국내 확진자가 13만 명에서 17만 명 수준까지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재택치료 대상자도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한계치인 17만 3천 명을 오늘이나 내일 안에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 90%가 이제 재택 관리를 하는 건데 지금 이게 뭐 10만 명이 발생한다 그러면 사실 뭐 9만 5천 명 이상이 하루에도 이렇게 재택 관리 숫자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르면 이달 말에는 재택 치료자가 100만 명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전망인데 이들에 대한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얼마 전에도 17살짜리 고등학생이 광주에서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사망할 수 있는 것이 오미크론의 굉장히 위험한 부분, 독감하고 다른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의 좀 지침이 아직도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좀. 방역 당국은 거센 오미크론 확산에도 유행 추이와 의료 여력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방역 규제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면서 일상 회복 시도를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네, 오늘부터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 관리 기준이 바뀝니다. 확진자의 격리 기간은 증상과 백신 접종력에 관계없이 일주일로 단축되고 또 확진자와 함께 살아도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람만 격리 대상이 됩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이제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격리 기간은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입니다. 증상이나 예방접종력에 관계없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밀접 접촉자라고 해도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동거인만 격리 의무를 집니다. 확진자를 통해 격리 통보를 받고 확진자와 마찬가지로 7일간 격리하다 해제 전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격리에서 풀려납니다. 공동 격리하던 동거인 가운데 새로 확진자가 나오면 해당 확진자만 7일 격리하고 나머지는 추가 격리하지 않습니다. 공동 격리되시는 분들이 그 최초 확진자가 격리가 해제될 때까지만 그 격리 통보를 받으시고 그 이후에는 3일간 정도의 자율적인 주의 행동으로서 그렇게 관리를 받으시게 됩니다.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고 90일이 되지 않았거나 3차 접종을 마친 동거인은 격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신 일상생활을 하면서 의심 증상이 있으면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는 수동 감시만 따르면 됩니다. 변경된 확진자와 접촉자 관리 기준은 기존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자가격리 앱도 없애고 격리 준수 여부를 자율에 맡기다 보니 감염 확산을 제대로 막을 수 있을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GPS가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확진자가 밖에 나가서 뭐 카페를 가든지 식당을 가든지 쇼핑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에 대한 체크는 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좀 자율적으로 그런 지침을 잘 지켜달라 하는 방역 당국의 부탁이죠. 이런 가운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신속 항원 검사 결과만 갖고도 먹는 치료제를 투여하는 시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팍스로비드 처방을 더 확대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재택치료 체계가 개편되면서 60세 이상이나 고위험군 코로나19 환자가 아니면 재택치료 꾸러미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젠 알아서 상비약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동네 약국에는 상비약 세트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종로의 한 약국. 지난해 12월부터 재택치료 대비 가정 상비약 세트를 따로 묶어서 팔았습니다. 11월 달에 델타 걸렸었는데 그때 갑자기 걸리니까 집에 뭐 약이 없는 상태에서 그때 제 증상에 맞춰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코로나19 확진됐을 때를 대비해 필요한 상비약을 스스로 준비해 두려는 사람들이 하나씩 사갔습니다. 만약에 제가 확진이 돼서 격리를 해야 되는데 그 전달이 늦어지면은 좀 곤란할 것 같아서 미리 좀 상비약을 구비를. 정부가 재택치료 체계를 개편하면서 이젠 확진이 되더라도 고위험군과 60대 이상 환자가 아니면 약을 따로 주지 않습니다. 발열과 기침, 콧물 등 오미크론 증상에 따라 준비해본 상비약 꾸러미입니다. 방역당국에서는 기존에 해열제와 종합 감기약만 줬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건 확진되면 집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입니다. 쉽게 말해 스스로 알아서 잘해야 하는데 대부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괜히 재택 치료하다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약을 준비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아니고 그 많은 인원들이 스스로 정말 어디까지 그거를 믿고 맡길 수 있을 만큼 시민들의 반발이 아무래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됐는데 60살 미만의 일반 관리군에 해당한다면 몸 상태를 스스로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이상이 느껴지면 동네 병의원에서 비대면으로 진료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할 때가 아니면 외출할 수 없지만 백신을 맞은 동거 가족이 약을 대신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2가지 정도와 뭐 기본적인 해열제, 뭐 기침약 뭐 이런 것들 정도는 좀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 혼자 살고 보호자도 없다면 보건소에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재택치료에서 재택요양으로 개념이 바뀌면서 개인 방역과 치료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면역 저하자 등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방안이 오늘 14일 발표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면역도 조사와 백신 효과 평가를 같이 하면서 4차 접종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면역 저하자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원 입소자에 대해서 4차 접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4차 접종은 4개월 정도의 간격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투표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치권도 선거법을 개정해서 대선 당일 투표 종료 시간인 6시 이후에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별도로 투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초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13만 명에서 17만 명까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달 9일 대선 당일에는 재택치료자가 100만 명에 이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제는 다음 달 5일 사전투표가 끝난 뒤 9일 선거일 이전에 코로나에 확진되면 투표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확진자 전용 투표소도 마련되지 않아 지금으로서는 투표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상황이 이렇자 문재인 대통령은 대책 마련을 서두르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도 투표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마련 중인 대책을 조속히 확정해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표 한 표가 당락을 가를 중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정치권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확진자 그리고 격리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여야 간의 초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투표권은 가장 신성한 권리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여야는 대선 당일 투표 종료 이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확진자 등이 별도로 투표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도 시간대를 분리하거나 차량에서 투표하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이런 방법들 최대한 제한해 주신 것들 선관위랑 같이 검토해서 참정권 보장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는 15일 선거관계장관 회의에서 확진자 투표권 보장 방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선거운동 전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호남을 비롯한 전통적 지지층의 결집을 노린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19 방역과 민생에 주력하면서 중도 보수 인사들과의 접촉면을 늘렸습니다. 나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좀처럼 반등 기회를 못 찾는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가 구원투수로 전면 등판했습니다.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이 후보와 당 선대위의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새로운 어떤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 절박한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이낙연 대표님이 갖고 있는 경륜과 또 경험, 리더십으로 이 선대위가 크게 변화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맡은 상임선대위원장보다 윗선이 되는데 사실상 이낙연 원톱 체제로 선거를 진두지휘하게 됩니다. 이 후보도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을 새 슬로건으로 뽑아들고 분위기 반전에 나섰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같은 당 의원들의 농성장을 찾아선 사람이 죽고 있다며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재정 건전성보다 민생 안정성이 문제다.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이유가 다 국민의 삶을 보살피자고 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고 있어요. 당내 코로나19 오미크론 대응 긴급 점검회의에서는 변이 양상에 맞게 대책도 달라져야 한다며 유연하고 스마트한 방역을 주문했습니다.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일단 저희가 계속 요구하고 있는 3차 접종자에 대한 24시간 방역 제한 완화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단체 대표단과도 만나 대통령에 당선되는 즉시 긴급 추경이나 긴급 재정 명령을 통해 50조 원가량을 지원하겠다고 거듭 약속했고 위기를 극복하는 위기 극복의 총사령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김종인 전 위원장, 윤여준 전 장관 등과 연쇄회동에 나서며 중도 외연 확장에도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와 함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논란을 향한 여론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응 수위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정치가 정책을 흔드는 일을 막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거론한 건데 여기에 더해서 공수처 개혁에도 다시 한번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부정원 기자입니다. 과학기술계와 만난 윤석열 후보는 과학기술 추적자에서 선도자로의 담대한 변화를 선언했습니다. 그 첫걸음으로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위원회를 꾸려 직접 챙기고 주요 의사결정의 중심에 과학기술을 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연구자, 개발자, 기업 현장의 전문가, 과학기술 행정가들로 구성된 민간 합동위원회를 통해 국가과학기술에 대한 전략 로드맵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자유로운 연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는데 특히 정치가 정책을 흔드는 사태를 원천 차단하겠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도 겨냥했습니다. 현 정권은 정치를 과학기술의 영역까지 끌어들였습니다. 권력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과학기술을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어 택시업계와 만난 윤 후보는 국민의힘은 언제나 택시의 친구였다면서 플랫폼 갑질과 요금 규제 문제 등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가 재정 지원을 안 하는 대신에 가격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하게 풀어주든지 입장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정책 행보를 통해 현 정권과의 차별성을 부각하려는 시도인데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수건 사업이었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두고도 권력의 신여가 돼버렸다며 대대적인 개혁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지금의 공수처는 권력 비리에 대해서 사정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권력의 신여가 돼버렸습니다. 국민의힘은 호남으로의 외연 확대 자신감도 내비치며 이준석 대표가 호남 목표 득표율을 25%로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단일화 이슈 중심에 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기득권의 이미지 조작이라고 거듭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양강 후보의 접전 양상이 이어지는 만큼 단일화 불씨는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참석한 관훈클럽 토론회. 역시나 단일화에 대한 질문부터 쏟아졌습니다. 안 후보는 당선이 목표라고 일축하며 기득권 정당이 자신에게 단일화 이미지를 씌웠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언급한 후보자 사이 단일화 담판이나 공동정부 구성도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9번의 선거, 매번 선거 때마다 도중에 그만두고 도중에 단일화를 했다고 이렇게 잘못된 이미지가 씌워진 겁니다. 그거야말로 사실 잘못된 기득권 정당의 정치 세력의 이미지 조작인 거죠. 하지만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접전이 계속되면서 단일화 이슈의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날짜까지 못 박으며 사실상 안 후보의 거취 판단을 압박했고
지금 안철수 후보가 놓인 처지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예. 그런 방식은 가당치가 않습니다. 주말 이전에 아마 어떤 정치적인 판단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하며 단일화 가능성은 0%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당을 속값으로 논하면서 한껏 무시와 조롱을 하면서 존중에 대한 어떤 인식도 없는 정치 세력임을 드러냈는데요. 정치권 바깥에서도 단일화 요구가 거셉니다. 보수 시민단체들은 윤 후보와 안 후보가 직접 만나 담판을 지으라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두 후보가 뭉그러 잠그고 안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단일화를 결단하고 손잡고 나올 때까지 우리는 무기한으로 투쟁할 것을 선언드리면서 진보 정치를 다시 세우겠다며 독자 행보를 걷고 있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농업 중심의 경제 전략을 담은 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미래 산업, 그린 경제의 핵심 전략 중에 하나로 생태 농업을 제안을 드렸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런 생태 농업 전환을 통해서 우리 국민 모두의 건강을 지키고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지워진 사람들, 즉 사회 취약계층을 만나는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경기 안산시화공단 노동자들과 만나선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약속했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 문제에 각 당은 일단 거리를 두면서 단일화 고차 방정식의 해법을 모색하는 모습입니다. 대선 막판까지도 살아있는 변수가 될 거란 전망이 높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한국노총이 이번 20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지지 후보를 묻는 대의원 모바일 투표에서 이 후보가 과반 득표를 했다면서 내일 이 후보와 차기 정부 노동정책 협약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SNS에 노동 존중 사회로 보답하겠다는 글을 올려서 화답했습니다. 정의당은 한국노총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 아쉽지만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류영국 대표는 SNS를 통해 한국노총이 정책평가에서 심상정 후보를 가장 높게 평가한 건 정의당의 노동정치에 대한 한국노총의 애정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군 면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검사 임용 당시 신체 검사표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의 갑질 의혹을 제보한 전 경기도청 비서실 직원이 녹취 파일 유출로 신원이 노출되는 등 2차 가해가 우려되자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이 후보와 민주당 정치인들이 그동안 후보 부인에 대한 무한 검증을 주장해왔다면서 자신에게 적용된 것과 똑같은 수준의 엄정한 조사와 경위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후보는 또 이 후보가 입만 열면 기득권 세력의 불법과 반칙을 척결하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정반대의 갑질을 해온 것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주택가에서 사냥개 3마리가 산책 나온 80대 노인을 공격했습니다. 이번엔 강원도 춘천인데요. 개물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인적이 뜸한 주택가, 80대 할머니 주변으로 검은 사냥개가 서성입니다. 3마리가 차례로 달려듭니다. 할머니가 바닥에 쓰러진 뒤에도 공격은 계속됩니다. 방범용 CCTV에 고스란히 찍힌 당시 모습. 360도 방향을 바꿔 사건 현장을 다시 찍을 때까지 개들의 공격은 계속됐습니다. 할머니를 공격한 사냥개가 갇혀있던 철장입니다. 사냥개 3마리가 각각 철장마다 갇혀 있었는데 이곳을 빠져나와 거리에 있던 할머니를 공격했습니다. 85살 장춘금 할머니. 뼈가 드러날 정도로 다쳐 50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지만 팔이며 다리, 머리까지 온몸에 끔찍한 상처가 남았습니다. 집 앞에서 당한 참변, 그날의 악몽이 떠올라 집 밖으로 더는 나가지 못합니다. 그 고물상에서 또 2마리가 또 내려와. 그 3마리가 와서 이제 막 굴리고 그랬는데 자가용이 하나 혹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쬐게 가더라고요.
피해자 가족들은 개 주인의 관리 소홀을 문제 삼았습니다. 과거에도 우리를 탈출해 마을을 배회했지만 개 주인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겁니다. 갑자기 그런 개들이 들이닥치니까 힘없이 그냥 넘어지셔서 2, 3분여간을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는데 견주는 철장을 잠가놨지만 개들이 땅굴을 파 탈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냥개였지만 입마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동물보호법상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한 도사견과 로트와일러 등 5종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견주는 사건 이후 할머니를 공격한 사냥개 3마리를 모두 안락사시켰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보험회사에서 모든 걸 처리한다. 치료비하고. 그럼 저희가 더 이상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개물림 사고. 입마개 착용 의무화, 책임보험 의무 가입이 특정 견종에 국한한 현행법으로는 반복되는 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할머니를 공격한 사냥개 주인을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 예정이란 사실을 알려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남 의원이 임순영 당시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전화를 해서 박 전 시장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지 물었던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고 고의성 또한 없었다며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남 의원에게 박 전 시장의 피소 예정 사실을 알린 혐의를 받는 김영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역시 구체적인 피소 사실을 전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18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삼성과 LG 세탁기에 대해서 발동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세이프가드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무역기구 WTO가 제네바 현지 시간으로 8일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서 협정 불합치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미국이 세이프가드 조치의 근거로 제시한 5개 핵심 쟁점 모두가 위법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2018년 2월 이후 연간 120만 대를 초과할 수입 물량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물리도록 한 미국의 조치는 설득력을 잃게 됐지만 미국이 상소할 경우 분쟁 해결 절차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현대 기아차 약 48만 5천 대가 리콜된다고 AP통신이 현지 시간 8일 보도했습니다. 리콜 대상 차량은 급제동시 안전장치인 ABS 모듈의 이물질 오염으로 누전될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규제 당국은 차량이 멈춰선 상태에서 불이 날 수 있어서 수리 전까지 건물에서 떨어진 외부에 주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해당 차량은 장치 점검을 거쳐 필요하면 부품 교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연쇄회담 뒤 긴장 완화를 위한 협상에서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AFP, 인테르팍스 통신 등에 따르면 현재 시간 8일 우크라이나 키예프를 찾아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난 마크롱 대통령은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와 서방 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러나 회견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에서 군대를 철수시킬 것임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원한다며 마크롱 대통령의 낙관적인 전망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모습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러시아도 역시 프랑스가 유럽연합의 주도국이고 나토의 회원국이지만 EU의 지도자는 아니라면서 프랑스와 약속은 무의미한 만큼 어떤 협상도 있을 수 없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프랑스와 달리 영국은 남동 유럽 지역에 전투기와 전함 배치를 검토하며 군사 대응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더 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에 전투기를, 흑해에 전함을 보내고 에스토니아 주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군을 강화할 준비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슨 총리는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할 경우 러시아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를 하겠다는 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 우려로 위기에 직면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벨라루스 연합훈련에 대응해
대규모 맞불 훈련을 실시합니다. 올렉시 레즈니코브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리오네 코벨 등 9개 지역에서 맞불 훈련을 실시할 것이며 공격용 무인기와 대전차 미사일 등이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극동지역 부대를 벨라루스로 이동 배치한 뒤 오는 10일부터 벨라루스군과 대규모 연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인데 이때 우크라이나 북쪽을 공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샀지만 세입자가 없다는 공문서를 발급받아내서 불법 대출 사기를 벌인 4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7억 8천만 원의 대출 사기를 벌인 혐의로 42살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서울 송파구와 광진구, 중랑구 등의 세입자가 있는 신축 빌라를 이른바 갭 투자 방식으로 사들인 뒤 세입자가 없다는 관공서의 서류를 받아내 대출 가능 액수를 늘렸는데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발급 시 등록된 주소와 글자 하나라도 다르면 세입자가 없다고 나오는 제도적인 허점을 노린 걸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세대주 없음이 아닌 등록되지 않은 주소지로 표기하는 등의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발급 개선책을 마련해 대검찰청에 건의했고 대검도 관계부처에 정식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주택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서울의 부동산 경매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다만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여전해서 강남 3구 고가 단지에는 오히려 수요가 몰리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수유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지난달 전용 면적 63제곱미터형이 최저 입찰가 5억 3천만 원으로 경매에 나왔습니다. 지난해 같은 면적 최고 거래가보다 1억 원 넘게 낮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나 입찰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으면서 결국 유찰됐습니다. 이처럼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으로 얼어붙은 주택 매수 심리가 부동산 경매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경매 낙찰률은 48.6%. 경매에 나온 아파트 가운데 주인을 찾은 물건이 절반도 되지 않은 겁니다. 감정가 대비 낙찰가인 낙찰가율도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지난달 서울 경매 낙찰가율은 103.1%로 지난해 2월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강남 3구 고가 단지에는 여전히 열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수요가 몰리면서 110%가 넘는 낙찰가율을 유지한 겁니다. 실제 서울 방배동의 244제곱미터형 아파트는 법원이 평가한 감정가 14억 8천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18억 6천만 원에 낙찰됐고 방이동의 153제곱미터짜리 아파트도 감정가에서 5억 원 웃돈을 얹어 낙찰됐습니다. 대출이 금지된 15억 원 초과 아파트가 대부분이라 현금 부자들의 관심이 특히 몰리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워낙 고가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사실 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는, 즉 현금 여력이 이제 충분하신 분들이 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으로 계속되는 부동산 거래 절벽 속 서울에서 나타나고 있는 강북과 강남의 부동산 양극화 현상이 경매 시장에서도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수입차가 살아남기 힘든 일본 시장에 전기 수소차로 다시 도전장을 냈습니다. 다른 우리 기업들도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폐쇄적인 일본 시장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강진 기자입니다. 어느 나라보다 자국 브랜드 선호가 강해 수입차의 무덤으로 불리는 일본 자동차 시장. 현대차는 지난 2001년 처음 일본 공략에 나섰습니다. 일본의 일반 이제 이 고객이나 소비업자의 그 취향에 맞는 또 그런 차에 대해서 이제 선택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마케팅을 펼쳤지만 겨우 15,000대를 팔고 2009년 철수했습니다. 그로부터 13년 만에 현대차가 다시 일본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시대를 맞아 틈새가 생겼다고 판단한 겁니다. 주문과 대금 결제, 차량 등록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판매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時間と場所の制約を受けないスマートな車両購入経験をオンライン完結で提供します。 자동차만큼 내수가 탄탄한 일본 가전시장에서도 우리 기업들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갤럭시와 올레드를 앞세워
꾸준히 3위권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이미 삼성전자, 현대차, 한국의 대표 기업들이 선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일본이 마지막 남은 선진 시장이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야말로 일본 시장에서 한번 정면 승부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경색돼 있는 한일 관계가 가장 큰 변수인 만큼 일본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전략이 성과를 내기까지는 넘어야 할 고비가 많다는 전망입니다. YTN 이강진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어제와 비슷한 날씨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3.6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동안에는 6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기온을 웃돌며 온화함이 감돌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일교차가 10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면역력 떨어지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하늘 구름만 가끔 지나겠습니다. 다만 추위가 풀리니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겠는데요.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대기 건조함도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동쪽 지역에는 계속해서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바람까지 다소 강하게 불면서 산불 등 화재 위험이 크니까요.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일 예년보다 추위가 덜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3.6도, 광주 영하 1.5도, 부산은 2.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온화하겠습니다. 서울 6도, 대전 9도, 광주와 대구 1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당분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주말 오후에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돼 휴일에는 남부지방으로 확대하겠고 영동지방에도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쉽습니다. 또 추위 대신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이니까요.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예리입니다. 저는 볼을 사용해서 어떻게든 성공해 보겠습니다. 화이팅! 손이 떨려가지고 잠깐. 오. 뽑았어요! 이야! 성공! 꼭 성공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처럼 포기하지 마시고 본인의 권리를 끝까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트 포 희망, 보트 포 코리아.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만 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확진자 격리 기간이 증상과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일주일로 조정되고 밀접 접촉자라도 접종을 마쳤다면 자가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현장에 마지막으로 매몰돼 있던 노동자가 어제 저녁 수습됐습니다. 지난달 11일 사고 발생 이후 28일 동안 이어진 구조 활동은 종료됐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대선 사전투표 2일차인 다음 달 5일과 본투표 당일인 9일, 투표 종료 이후 3시간 동안 따로 투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여야는 오늘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어젯밤 9시까지 처음으로 4만 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4만 94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 3만 1,000여 명보다 9천 명이 넘게 늘었습니다. 4만 명대 신규 확진자는 국내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한 이래 최다 기록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5만 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학기부터 학교가 직접 학생들의 방역 관리를 책임지도록 지침이 바뀌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을 맡은 교직원들이 방역까지 책임지게 되면 업무 부담이 커지는 데다 또 전문성도 부족해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방학 기간 돌봄 교실을 운영하는 서울 동작구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책상마다 칸막이가 설치됐고 교사들이 학생들의 발열 상태를 수시로 확인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개학이 다가오자 걱정부터 앞섭니다. 새학기가 되면은 이제 아이들이 더 출석률이 훨씬 많아질 텐데 그러면 이제 서로 간의 방역도 지금 쉽지 않은 상태고 교육부가 새학기부터 정상 등교를 원칙으로 정해놓고 방역 관리는 자율적으로 하라고 사실상 떠넘기면서 학교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학생 3% 이상 확진이나 격리 학생이 15%를 넘으면 학교장이 직접 교육활동을 조정해야 하는 만큼 보건소가 해왔던 역학조사와 접촉자 분류도 학교 업무가 됐습니다. 이곳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만 해도 55학급 1,500여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보건교사는 단 한 명에 불과합니다. 방역 전문 인력이 없는 교육 현장에서 교사가 방역 업무까지 맡게 될 처지다 보니 인력 배치 계획을 짜는 것부터 만만치 않습니다. 역학조사는 전문 인력들이 해야 되는데 그런 교육도 안 받은 담임선생님들이 하게 되면은 학부모로부터의 신뢰가 또 떨어지게 되고 또 담임선생님은 역학조사하느라고 수업 준비는 전혀 할 수도 없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학교가 접촉 학생들에게 7일간 이틀 간격으로 3회 이상 신속 항원 검사를 지원하고 교육청별로 현장 PCR 검사실도 설치해야 합니다. 사실상 의료진 역할인데 학부모들은 전문성 없는 교직원들이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코로나 이게 시기에 제대로 교육을 못 받은 게 교육의 문제인데 학교장하고 담임 선생님 모든 선생님은 아이들이 이제 누가 확진을 받는가, 뭐가 있는가, 누가 밀접 접촉자인가 이거 분류하기 바쁘고 전문가들은 고위험군 학생들을 따로 관리하고 확진자 급증 시 대응 방안을 세우는 등 학교 방역과 관련된 세부 지침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명확하게 현장에 적용 가능한 지침들이 있어야지 주먹구구식 결국 폭발적으로 아이들이 많이 감염되면 그중에 고위험군이 걸릴 확률도 높고 그중에 중증 사망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교육당국은 3년째 누적된 학습 결손을 해소하기 위해 등교와 방역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다음 달부터 두 업무를 모두 떠안아야 할 교육 현장에선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돼도 이제 고위험군이 아니면 집에 머물면서 스스로 건강 상태를 관리해야 합니다. 기존 전화 모니터링이나 자가격리 키트도 받지 못하는데요. 갑자기 증상이 나빠진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응급 상황 대처 방법을 이영원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의 확진자가 급증하자 정부는 재택치료 방식을 이원화했습니다. 60살 이상 고령층과 50대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의료기관에서 건강 상태를 관찰하지만 60살 미만의 일반관리군은 스스로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기존에 지급되던 체온계와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 재택치료 키트도 받을 수 없습니다. 환자 본인이 갖춰두지 않으면 기본적인 건강 상태 점검 수단도 없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젊은 층이라 하더라도 기저질환이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수가 있고 증상이 없다고 해도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 상황이라면 굉장히 위중증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조기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정부는 재택치료자 가운데 병원 이송은 1.9%, 생활치료센터 입소는 1.1%, 응급실로 옮긴 비율은 0.4%에 그쳐 실제 응급 상황이 발생하는 일은 드물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오미크론 우세화 이후에는 응급 의뢰도 하루 한두 건으로 델타 유행 때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일부 증상이 악화한다면 동네 병의원 비대면 진료나 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격리 중이라도 보건소에 별도 신고 없이 외래센터를 찾아 재빨리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밤에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재택치료 상담센터나 119에 전화하면 됩니다. 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강남, 강북으로 나눠서
의사가 20명 정도,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간호사도 15명 정도 같이 이렇게 상시 대기하면서 전화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임신부나 미접종자, 50살 미만 기저질환자를 일반관리군이 아닌 집중관리군에 포함할 계획은 없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다만 임신부 확진자는 발열 등 증상이나 분만 기미가 있으면 별도로 관리하고 미접종자가 많은 소아는 소아청소년과와 협업해 비대면으로 지켜볼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혈액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외부 활동이 줄고 헌혈량도 감소한 까닭인데요. 혈액 재고 보유량이 연일 아슬아슬한 상태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대전 대덕구에 있는 헌혈의 집입니다. 간호사 혼자 외롭게 헌혈의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한산해진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또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헌혈자가 없고요. 오늘도 아침에 한 분만 하고 가셨거든요. 코로나19 이후 가뜩이나 감소 추세던 헌혈이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더 줄어든 겁니다. 올해 들어 전국 헌혈자 수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헌혈자가 감소하다 보니 혈액 재고 보유량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연 평균 혈액 재고 보유량은 4.31분이었지만 작년에는 4.01분으로 줄었습니다. 대전 충남 지역의 경우 주의 단계 기준인 3일분을 겨우 넘는 혈액만 남았습니다. 이곳 혈액 보관 냉장고에는 4상자분의 혈액이 있고 나머지 상자들은 모두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혈액 재고 보유량이 주의 수준에 접어들 경우 의료기관에 혈액 사용을 자제하도록 요청할 수밖에 없어 환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워집니다. 혈액 보유량이 3일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의료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만큼의 혈액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게 됩니다. 혈액원은 헌혈이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헌혈 과정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있다며 생명을 살리는 헌혈에 안심하고 동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 미국 제약사 화이자는 올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로 5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4조여 원을 매출을 올린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AFP, 로이터 통신 등은 현지 시간 8일 화이자가 내놓은 올해 실적 전망을 통해 독일 바이오엔테크와 함께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연간 매출이 3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8조여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화이자의 2021년 연간 매출은 813억 달러, 우리 돈으로 97조여 원으로 전년에 거의 2배로 늘어났으며 이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매출이 거의 절반에 이르는 368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중국의 편파 판정 논란에 대해 현장에서 경기를 관람했던 황희 장관도 어이없고 황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공식 항의와 재소까지 결정했지만 이번 일이 남은 경기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편파 판정 시비를 불러일으킨 쇼트트랙 경기는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지켜봤습니다. 나 현장에 있었는데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좀 어이없는 그런 상황들이었고요. 판정 직후 열린 대책회의에서는 선수단을 철수하자는 격앙된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항의 서한 전달과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공식 제소하는 걸로 최종 방침을 정했습니다. 경기를 앞둔 우리 선수단의 분위기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감안됐습니다. 철수까지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왔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입에서 이제 계속 나가고 이러면 이제 선수들이 남은 경기 치르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불안한 환경을 또 조성할 수도 있고 그래서 중국 매체들은 일제히 판정에 문제가 없었다며 당당한 금메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SNS 웨이보에서는 BTS 중국 모욕이라는 해시태그가 1억 4천만 번 넘는 조회를 기록했습니다. BTS 멤버 RM이
황대현 선수의 경기 영상에 박수와 엄지척 표시를 달았다면서 반발한 겁니다. 한복 논란에 이어 편파 판정 시비까지 이어지면서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문화교류를 확대하자던 양국 정부도 난감하게 됐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송입니다. 잇따른 편파 판정으로 아직 메달을 따내지 못한 우리나라 쇼트트랙 대표팀이 오늘 다시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대표팀은 오늘 남자 1500m와 여자 1000m, 여자 계주 3000m에 출전해서 첫 메달 획득에 도전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7일 황대현과 이준서가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결승선을 일찍 통과하고도 이해하기 힘든 페널티 판정으로 탈락해 메달을 따는 데 실패했습니다. 특히 이날 넘어지면서 중국 선수 스케이트 날에 왼손이 찢어진 박장혁은 11바늘을 꿰매고 어제 훈련에 참여했는데 경기 출전 여부는 시작 30분 전까지 부상 정도를 체크한 뒤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28일 만에 마지막 6번째 매몰자가 수습됐습니다. 한 달 가까이 이어졌던 소방당국의 실종자 수색 작업도 공식적으로 종료됐습니다. 김우준 기자입니다. 마지막 매몰자를 태운 구급차가 건물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길목에 나란히 늘어선 구조대원들, 일제히 거수격리를 하며 희생자를 애도합니다. 6번째 실종자이자 마지막 매몰자가 수습된 건 저녁 7시 반쯤 건물 26층 2호 바닥 잔해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구급대원이 확인한 결과 돌아가신 것으로 추정되며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습된 매몰자가 발견된 건 설 당일인 지난 1일입니다. 당시 내시경 카메라를 통해 신체 일부가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매몰자 위로 잔해가 많이 쌓여 있어 수습에만 일주일이나 걸렸습니다. 6번째 마지막 매몰자까지 수습되면서 지난달 11일 사고 발생 이후 28일 동안 이어진 소방청의 구조 활동은 공식 종료됐습니다. 이번 사고 현장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열악하고 위험한 고난도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는 사명감으로 수색이 마무리되면서 그동안 미뤘던 붕괴 원인에 대한 수사와 안전진단 등 후속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은 즉시 사고 현장에 진입해 증거물들을 확보하고 광주시는 정밀 안전진단 등을 의뢰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철거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철거 여부나 공사 재개 등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입주 예정자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고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아파트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에 입건된 인원은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6명, 감리 4명, 협력업체 관계자 2명 등 모두 11명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경기도 판교에 있는 건물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2명이 엘리베이터와 함께 지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건물 시공사와 엘리베이터 업체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혜린 기자입니다. 경기 성남시 판교 제이테크노밸리에 있는 건물 공사 현장. 건물에 설치될 엘리베이터 상판이 심하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자 2명이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전 10시쯤. 58살 이모 씨와 44살 성모 씨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건물입니다. 건물 엘리베이터가 지하 5층으로 추락하면서 지상층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을 하던 작업자들이 함께 떨어졌습니다. 이 씨 등은 사고 직전 엘리베이터 상판 위에서 설치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은 건물 시공사인 요진건설산업이 현대엘리베이터와 먼저 계약을 맺고 현대엘리베이터가 또 다른 설치업체와 공동수급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사고를 당한 작업자들은 현대엘리베이터와 공동수급 계약을 맺은 업체 소속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요진건설산업과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있었는지 그리고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원래 안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었어.
지금 잘 모릅니다.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주 채석장 붕괴로 인해 1호 조사 대상이 된 삼표 산업과 마찬가지로 작업에 앞서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얼마나 준비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SNS에서 시비가 붙었다는 이유로 불러내 고등학생 2명을 폭행한 남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10대에서 20대 남녀 11명을 입건했습니다. A군 등은 지난달 7일 저녁 8시쯤 인천 운서동 공원에서 고등학생 B군 등 2명의 얼굴을 때려서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군은 B군과 SNS에서 시비가 붙자 다른 지인들을 불러내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낮에 여행사 사무실에 들어가 강도 행각을 벌인 중국 동포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성남 수정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40대 중국 동포 A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7일 정오쯤 성남시 수정구의 한 여행사 사무실에서 업주를 흉기로 위협한 뒤 8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시민들의 도움으로 현장 체포됐고 공범인 또 다른 중국 동포 1명은 도주했다가 이튿날인 어제 오후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오늘 국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코로나19 확진자의 대선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눕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논의합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2일 차인 다음 달 5일과 대통령 선거 당일 투표 종료 시각인 오후 6시 이후부터 확진자가 방역당국의 일시 외출 허가를 받아 투표하도록 하는 방안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일시 외출 허가는 방역당국이 입원 치료 여부나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선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여야의 네거티브 공방은 격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공무원 사적 심부름 논란과 대장동과 관련된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의 처가 비리와 군 면제 의혹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추경 논의를 위한 국회 예결특별위원회 이틀째, 국민의힘은 과잉 의전 논란을 다시 꺼내들어 공세를 폈습니다. 새로 불거진 공무원 가족제사 동원 의혹 등을 언급하며 공직기강을 확립해야 하지 않느냐며 김부겸 총리를 압박했습니다. 가족제사에 또 그 경기도 소속 직원들을 동원하는 그러한 것이 방송이 되었습니다. 참 가관입니다. 이렇게 이 여당이 이러한 부분에서 참 공사 구분을 못하고 이러한 해명도 참 납득하기 힘든. 국민 눈살 짚은 일이 없도록 하라는 그런 조금 기강을 한번 환기시키는 그런 일은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장동 개발업자로부터 나온 돈이 남욱 변호사와 김만배 씨, 유동규 전 본부장을 거쳐 성남시장 선거자금으로 쓰였다는 의혹도 새롭게 제기했습니다. 대여금 중 일부가 유동규에게 건너갑니다. 이것은 검찰 진술에 따른 것입니다. 남욱은 유동규가 이재명 시장 선거에 3억 넘게 썼다는 사실을 작년 초에 인지했음을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이틀째 이어진 파상 공세에 민주당은 야당이 민생은 내팽개치고 네거티브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후보 처가의 전국 부동산 규모가 미니 신도시급이라며 이중 상당수는 투기를 노린 차명 보유가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니 신도시를 한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불법과 편법을 바탕으로 전국 각지의 부동산을 취득한 건 아닌지 국민 검증이 꼭 필요합니다. 여기에 윤 후보의 부동산 보유세 완화 공약이 처가 이익을 위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또 좌우 시력이 다른 부동시 증세로 군면제를 받았다는 윤 후보의 설명이 석연찮다며 법무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병역 면제 당시와 검사 임용 당시의 신체 검사 결과가 다르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사할 때마다 윤 후보의 시력은 부동시였다가 동시가 되고 다시 부동시로 왔다 갔다 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이재명 후보가 직접 일체의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한 상황. 하지만 박빙의 판세 속 야당의 공세가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거란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민의힘 역시 연일 터져나오는 과잉의전 논란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대선이 다가올수록 여야의 비방전은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국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추경안 규모를 늘리는 걸 두고 정치권과 홍남기 부총리가 매일같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홍 부총리는 여야가 합의해도 증액은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이유를 짚어봤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여야가 합의를 하더라도 그거를 확대할 수 없다, 추경 증액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걸 그 뉴스를 듣고 너무 화가 나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하는 게 탄핵해라, 민주주의를 부정한다, 탐관오리다. 각종 비판에도 홍남기 부총리가 여전히 추경 규모를 늘리면 안 된다고 고집을 부리는 이유. 지난달 추경 발표 당시 나왔던 말 속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추경 규모는 소상공인 지원 소요, 통화물가 등 거시 측면, 그리고 초과세수 등 재정 여건, 국채시장 여건 등 여러 관련 상황과 변수들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과 함께 추경 규모에 영향을 받는 물가나 나라빚 등 경제 전반도 살펴야 했다는 겁니다. 먼저 나라빚을 보면 올해 1,000조 원을 돌파하며 규모도 커지지만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지난해 더 들어온 세금 수입으로 빚을 갚으면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4월 결산 이후에 보면 추가 세수로 국가 채무를 줄이는 방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빚 없는 추경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지난해 나라살림 여윳돈인 정부 세계 잉여금을 추산해보면 실제 빚 갚는 데 쓸 수 있는 최대치는 채 8조 원이 안 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일단 14조 정부안 추경만으로 지게 될 빚이 11조 3천억 원입니다. 더 거둔 세금으로 메꿀 수 없는 건 물론이고 추경 규모가 늘면 나라빚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당장 금리와 물가도 문제입니다. 나라빚 내는 수단인 국채를 더 많이 찍어내면 채권 금리가 올라가며 은행이 대출금을 마련하는 조달 비용을 늘리고 결국 대출 금리가 오릅니다. 추경 규모가 커지면 시중에 더 많은 돈이 풀리며 물가도 더욱 상승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 상승은 다시 금리 인상을 불러옵니다. 일단은 소상공인한테는 안 좋을 거고요. 왜냐하면 부채를 갚아야 되니까. 그 가계부채의 위험도가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돈을 푸는 게 되기 때문에 그 인플레이션 우려가 당연히 있는 거고요. 정치권의 추경 증액 요구에 대한 재정당국 수장의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증액 거부권을 가진 정부가 결국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놓고 러시아와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이 중국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성화봉송과 관련해 비판을 이어가는 가운데 상원에서는 중국을 겨냥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걸러내려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은 중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마지막 성화봉송 주자로 신장 우이구르 출신 선수를 내세운 것을 연일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이를 비판한 데 이어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위구르인의 강한 인권 유린과 대량 학살로부터 시선을 돌리도록 하려는 게 중국의 의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장에서의 반인권 범죄와 집단 학살, 인권 유린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고려해 공식 대표단을 보내지 않은 것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As you all know, we made a decision, the United States, not to send a diplomatic or official delegation to Beijing, given the PRC's ongoing genocide and crimes against humanity in Xinjiang and other human rights abuses. 이런 가운데 미국 의회 상원이 중국을 압박하는 입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노예 없는 사업 인증 법안인데 기업 공급망에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걸러내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법안은 기업 최고 경영자가 제품 공급망에 강제 노동이 없다는 것을 모든 단계에서 보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감사를 회피하거나 강제 노동 여부를 증명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주도록 했습니다.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다분히 중국을 겨냥한 겁니다.
특히 이 법안은 여야가 초당적으로 발의한 만큼 최종 처리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듯 중국을 향해서는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여야가 따로 없이 한 목소리인 만큼 전방위적인 압박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오늘도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3.9도로 예년 기온을 웃돌고 있고요. 한낮에도 6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일교차가 10도 안팎인 만큼 옷차림에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정체되면서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수 있겠습니다. 연일 맑은 날씨 속에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예년 기온을 웃돌며 큰 추위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3.9도, 대전은 영하 5.4도, 부산은 영상 2.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6도, 대전은 9도, 광주와 대구는 10도, 부산은 11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은 계속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휴일에는 남부와 영동 지방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젯밤 9시를 기준으로 이미 역대 최다인 4만 명을 넘었습니다. 설 연휴를 거치면서 확진자가 늘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의료 대응이 어려울 만큼 확산세가 너무 가파르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재민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신규 확진자는 4만 944명. 국내 코로나 발생 이후 처음으로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1만 명을 넘겼고 경기에서도 1만 명에 육박하는 등 대부분 지역에서 역대 최다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5만 명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 연휴와 주말 휴일을 거치면서 발생한 광범위한 감염이 이번 주부터 신규 확진자 폭증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2월 말 경에는 국내 확진자가 13만 명에서 17만 명 수준까지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재택치료 대상자도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한계치인 17만 3천 명을 오늘이나 내일 안에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 90%가 이제 재택 관리를 하는 건데 지금 이게 뭐 10만 명이 발생한다 그러면 사실 뭐 9만 5천 명 이상이 하루에도 이렇게 재택 관리 숫자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르면 이달 말에는 재택치료자가 100만 명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전망인데 이들에 대한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얼마 전에도 17살짜리 고등학생이 광주에서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사망할 수 있는 것이 오미크론의 굉장히 위험한 부분, 독감하고 다른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의 좀 지침이 아직도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좀 방역당국은 거센 오미크론 확산에도 유행 추이와 의료 여력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방역 규제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면서 일상회복 시도를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오늘부터 확진자의 격리 기간이 증상과 백신 접종에 관계없이 일주일로 단축됩니다. 또 확진자와 함께 살더라도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는 사람만 격리 대상이 됩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이제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격리 기간은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입니다. 증상이나 예방접종력에 관계없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밀접 접촉자라고 해도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동거인만 격리 의무를 집니다. 확진자를 통해 격리 통보를 받고 확진자와 마찬가지로 7일간 격리하다 해제 전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격리에서 풀려납니다. 공동 격리하던 동거인 가운데 새로 확진자가 나오면 해당 확진자만 7일 격리하고 나머지는 추가 격리하지 않습니다. 공동 격리되시는 분들이 그 최초 확진자가 격리가 해제될 때까지만 그 격리 통보를 받으시고 그 이후에는 3일간 정도의 자율적인 주의 행동으로서 그렇게 관리를 받으시게 됩니다.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고 90일이 되지 않았거나 3차 접종을 마친 동거인은 격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신 일상생활을 하면서
의심 증상이 있으면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는 수동 감시만 따르면 됩니다. 변경된 확진자와 접촉자 관리 기준은 기존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자가격리 앱도 없애고 격리 준수 여부를 자율에 맡기다 보니 감염 확산을 제대로 막을 수 있을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GPS가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확진자가 밖에 나가서 뭐 카페를 가든지 식당을 가든지 쇼핑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에 대한 체크는 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좀 자율적으로 그런 지침을 잘 지켜달라 하는 방역 당국의 부탁이죠. 이런 가운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신속 항원 검사 결과만 갖고도 먹는 치료제를 투여하는 시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팍스로비드 처방을 더 확대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언제 온다고? 면역 저하자 등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방안이 다음 주에 발표될 걸로 보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면역도 조사와 백신 효과 평가를 같이 하면서 4차 접종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면역 저하자의 4차 접종과 관련해 전문위원회 심의나 검토를 거친 뒤 오는 14일 브리핑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에서 제조한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 84만 회분을 처음으로 국가 출하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출하 승인은 백신이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국가가 제조 단위별로 검정 시험 결과와 제조사의 제조 시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품질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내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노바백스 백신 접종 계획을 상세히 발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대선 당일 전국 투표소에서 투표 종료 이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별도로 투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여야는 오늘 오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와 법안 소위를 잇따라 열어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합니다. 민주당은 대선 당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확진자 별도 투표, 거소투표 대상에 확진자 포함 등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도 같은 시간 확진자 별도 투표와 확진자와 격리자를 대상으로 임시 기표소 설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 시설 설치 등이 담긴 법안을 발의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코로나19 확진자의 대선 투표권 보장을 위한 자체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2일차인 다음 달 5일과 대통령 선거 당일 투표 종료 시간인 오후 6시 이후 확진자가 방역당국의 일시 외출 허가를 받아 투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다만 방역당국이 입원 치료 여부나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고려해서 외출 허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선관위는 이 방안을 시행할 경우 확진자 전담 사무원 배치와 방호복 마련을 위해서 85억 원가량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최근 방역 규제를 푸는 나라들이 많지만 반대로 강화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네, 확진자가 급증한 홍콩은 거리 두기를 최고 수준으로 높였고 독일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중국처럼 이른바 제로 코로나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홍콩에서 최근 하루 확진자 수가 6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하반기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거의 없었던 홍콩에서는 지난해 12월 31일 처음으로 지역사회에서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발생한 이후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춘제 연휴 막바지였던 지난 5일 하루 감염자 수가 300명대를 넘어선 뒤 단 이틀 만인 7일 600명을 넘어 거의 2배 급증했습니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홍콩 당국은 강력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I hope you realize, I hope we all realize that the time has come for Hong Kong to take some tough measures. 3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고 검사 거부자에 대해서는 150만 원이 넘는 벌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홍콩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달 시작된 등교 수업 중단과 저녁 6시 이후 식당 영업 금지 그리고 유흥시설 폐쇄 등의 대책에 이어서 나온 겁니다. 덴마크 등 많은 유럽 국가들이 속속 방역 규제를 풀고 있지만 독일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카를 라우터바흐 독일 보건장관은 서둘러 방역 조치를 완화했다가는 파장이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breite Lockerungen, wie sie derzeit diskutiert werden, zum jetzigen Zeitpunkt nicht vertreten. Ich wundere mich über die Diskussion, die zum Teil in der Politik jetzt zu beobachten ist. Wir sind noch vor dem Höhepunkt der Welle. 전염병 학자인 라우터바흐 장관은 상황이 아직 통제되지 않고 있다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해해질 것이라는 생각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은 8일 하루 16만 9,571명이 확진되는 등 오미크론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네, 코로나19 사태로 주요 공기업의 정규직 신규 채용이 2년 사이 반토막 수준으로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상임 임원은 2배나 증가했습니다. 보도에 김상호 기자입니다. 설 연휴 직전 취업 준비생 사이에서 이른바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의 채용 박람회가 정부 주최로 온라인 비대면으로 열렸습니다. 공공기관 준비 어떤 식으로 무엇부터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공공기관 취업이 과연 어려운 건가? 정부는 박람회에서 공공기관의 일자리 역할을 강화해 청년 취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이 올해 2만 6천 명 이상을 신규 채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구직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아프니까 청춘이다. 도전과 실패는 청년들이 가진 특권이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과 이후 공공기관의 신규 정규직 채용 상황은 어떨까? 주요 공기업 35곳에 지난해 일반 정규직 신규 채용 인원은 5,900여 명으로 2019년보다 5,300여 명 줄어 2년 사이 반토막 났습니다. 이렇게 신규 채용이 급감한 것과는 달리 상임 임원 신규 채용은 2019년 45명에서 지난해 91명으로 2배나 증가해 대조를 보였습니다. 임원들의 신규 채용의 흐름들을 보면 정권이 바뀌기 직전마다 신규 채용이 늘어나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임기가 보장된 상임 임원 자리에 알박기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혈세 등 국가 재정으로 지원되는 공공부문 일자리는 276만 개쯤, 전년 대비 16만 개쯤 증가했습니다. 특히 전체 일자리에서 공공부문 비중은 사상 처음 10%를 돌파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지난 2018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삼성과 LG 세탁기에 대해 발동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세이프가드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무역기구 WTO가 제네바 현지 시각으로 8일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협정 불합치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미국이 세이프가드 조치의 근거로 제시한 5개 핵심 쟁점 모두가 위법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2월 이후 연간 120만 대를 초과한 수입 물량에 대해 고유의 관세를 물리도록 한 미국의 조치는 설득력을 잃게 됐지만 미국이 상소할 경우 분쟁 해결 절차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갑상선 백내장 수술과 도수 치료 등을 필요 이상으로 받으면 실손보험금을 지급받기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와 함께 실손보험 비급여 항목 지급 기준을 강화하는 작업을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는 지난해 실손보험 손실액이 2조 7천억 원에 이르는 등 과잉진료가 보험사들의 실적 악화 원인으로 지적되는 데 따른 대응 조치로 풀이됩니다. 금감원은 다음 달 말까지 지급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만들고 금융위원회와의 최종 조율을 거쳐서 4월부터는 강화된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급 기준 강화 대상에는 백내장 수술,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 자중근종 하이프, 도수치료, 양악수술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세입자를 끼고 집을 산 다음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공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수억 원대 신종 대출 사기를 벌인 4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42살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서울 송파구와 광진구, 중랑구 등의 세입자가 있는 신축 빌라를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인 뒤 담보로 삼아 지난 2020년 8월부터 3차례에 걸쳐 대부업체에서 모두 7억 8천만 원을 불법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세입자가 있을 경우 집의 담보 가치가 떨어져서 대출 가능 액수가 줄어든다는 점을 노려 마치 세입자가 살지 않는 것처럼 대부업자들을 속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네, 이런 신종 사기가 가능했던 건 바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라는 공문서 발급 과정에 큰 허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쉽게 꼼수를 써서 마치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발급이 가능했는데요. 검찰은 제도 개선 요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갭 투자를 통한 담보대출 사기로 8억 원 가까이 챙긴 A씨의 범행은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나 대출 과정에서 세입자 등 누가 실제로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주로 쓰이는데 집 주인이나 세입자가 직접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를 통해 발급 과정에 큰 구멍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정확한 주소와 조금만 다르게 발급을 신청하면 발급되지 않는 게 아니라 집 주인이나 세입자가 버젓이 거주하고 있어도 빈집인 것처럼 기재되는 겁니다. 저와 후배 기자가 직접 주민센터에 와서 살고 있는 집의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떼봤습니다. 한 글자를 덧붙이거나 집원 주소로 발급받을 경우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이라는 내역서가 나오게 됩니다. A씨도 바로 이런 허점을 노렸습니다. 세입자가 분명히 있는데도 503호나 601호를 제503호 또는 제601호로 발급 신청을 한 뒤에 아무도 살지 않는 것처럼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멀쩡히 발급받아 대부업자에게 제출했습니다. 세입자가 있을 경우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등 잘못되면 대부업자나 금융기관이 최우선적으로 돈을 받을 수 없어 대출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신종 사기 수법으로 더 많은 대출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상대적으로 확인이 허술한 대부업자들에게 돈을 빌렸지만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는 은행 등 1금융권 대출 때도 내야 하는 문서입니다. 동사에서 떼오면 임대차 계약서를 같이 등록받아가고 확인을 한답니다. 검찰은 일선 주민센터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어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발급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제도 개선을 건의한 가운데 건의를 받은 대검찰청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큰 문제점은 해당 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마치 전입세대가 없는 것처럼 표기되는 부분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주소지라는 식으로 수정하여 서민 피해를 예방해야 할. 검찰 관계자는 시스템 개선이 없는 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확인해야 할 경우 다른 여러 공문서와 꼼꼼히 대조하거나 직접 방문해 세입자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네, 서울시가 택배 배송 효율을 높이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물류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내 지역별 택배 거점 센터를 만들고 전통시장에도 새벽 배송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서울시가 발표한 스마트 물류도시의 우리 동네 공동 배송센터 조성안입니다. 택배기사가 배송센터에 물건을 갖다 놓으면 지역의 청년 배송 인력이 친환경 수단을 이용해서 각 가정에 배달하는 방식인데요. 이를 통해서 일석삼조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택배 배송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택배 트럭 이동량을 줄여서 교통체증과 환경 문제도 개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오늘 4월부터는 전통시장에 소규모 물류센터를 세워서 서울 전역 새벽 배송도 시행합니다. 물품 보관부터 포장과 출고까지 한 번에 시장 안에서 처리한다는 건데요. 우선 노량진 수산시장과 마장동 축산물 시장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이 실시됩니다. 5월에는 로봇 택배도 준비 중인데 시청 내부에서 로봇이 우편물과 택배를 각 부서에 배송하는 작업부터 테스트가 진행됩니다. 서울시는 혁신기업과 스타트업을 모집해서 이번 사업을 민간 공공협업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달 24일 남중국해에서 미 해군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C가 항공모함에 추락했던 사고 당시 영상이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유포자를 알 수 없는 이 영상은 전투기가 항공모함 칼빈스모 가팔에 충돌하는 모습과 모니터를 통해서 촬영된 사고 당시의 장면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 해군은 이 영상이 당시 현장을 담은 것이 맞다고 인정하고 승인 없이 영상이 유출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이완이 지난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금지해온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을 재개하자 일본 정부는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중국을 겨냥해서 수입 규제를 조기에 철폐하라고 요구했지만 원전 사고의 부작용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타이완은 후쿠시마를 포함해 방사성 물질의 영향이 우려되는 5개 지역 식품 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 조치를 풀면서 수입 재개로 들어오는 식품 전량을 통관 검사하고 방사선 검사 결과를 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CPTPP 가입 조건으로 일본이 수입 재개를 요구하자 타이완이 결국 받아들인 모양새입니다. 타이완 정부 발표에 일본은 즉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今般の台湾側の決定により日台間の経済関係及び友好関係がさらに深化することを強く期待をしています。 일본 정부는 그러면서 한국과 중국을 겨냥해 후쿠시마산 식품의 안전성을 계속 설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역시 CPTPP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두 나라에도 수입 재개가 전제 조건임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일본 정부는 국내외에 후쿠시마 부흥을 선전하고 있지만 후유증은 여전합니다. 최근에는 사고 당시 어린이였던 후쿠시마 주민 등 6명이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상대로 첫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모두 갑상선암 환자인 이들은 당시의 방사능 피폭이 발병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この事実を人に話すことで差別を受けるのではないかと手術を行った後も体調がずっと優れず 사고 당시 18살 이하였던 후쿠시마 주민 중 갑상선암에 걸렸거나 발병이 의심되는 사람은 266명으로 다른 곳에 비해 눈에 띄게 많습니다. 고이즈미 씨 등 일본 전 총리 5명이 유럽연합에 이런 취지의 서한을 보내 탈원전 정책을 촉구하자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放射線による健康被害が生じているという誤った情報を広め、いわれのない差別や偏見を助長することが懸念されるもので 원전 사고와 암의 상관관계는 이제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지만 눈앞의 현실을 편견이라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말이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네,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먼저 기분 좋은 소식이네요. 올림픽에서 첫 메달이 나왔어요. 네, 스피드 스케이팅 김민석 선수가 그 주인공인데 네. 어제 1500m 경기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올림픽 관련 얘기하면서 반전이 필요하다. 우리 네, 선수단에 그렇죠. 반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김민석 선수가 그 반전을 이끈 주인공이 됐습니다. 신문들도 이 반가운 소식을 일면에 담아서 전하고 있었는데요. 경향신문은 나왔다 한국의 첫 메달이라면서 김민석 선수의 질주 모습을 담았고요. 예. 오른쪽에 있는 서울신문은 완주 후에 태극기를 몸에 두른 밝은 표정의 김민석 선수의 사진을 담았습니다. 김민석 선수 경기 후에 인터뷰 보니까 참 네.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판정 논란 등을 보면서 안타까웠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메달을 따서 다른 선수들에게 힘이 되어야겠다라고 네.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칫 분위기에 휘말리지 않을까 걱정도 됐었는데 우리 대표팀 선수들 역시나 정신력이 참 대단한 것 같고요. 네. 이렇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와중에도 그 쇼트트랙 논란이 좀 커서인지 일부 신문들은 편파 판정 개입 요소가 적은 종목이 되어서야 메달 소식이 들려왔다면서 다소 씁쓸함을 내비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김민석 선수 아주 경기가 남았네요. 예, 1000m 팀 추월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죠. 반전을 스스로 만들어낸 만큼 다음 경기는 더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편 중국에서는 국민 영웅으로 불리는 선수가 있다는데 누굽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김연아 선수를 바라보듯 정말 국민 영웅으로 바라보는 선수가 있는데요. 중국의 스키 대표 구 아이링 선수입니다. 아마 에일린 구라는 이름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어제 프리스타일 스키 빅에어 경기에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이 금메달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나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제목에서 보듯이 중국은 인민 챔피언이다. 네. 미국은 배은망덕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고요. 예. 이 구 선수는 미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고 처음에는 미국 스키 대표로 활동을 했습니다. 네.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주목을 받았는데 지난 2019년에 돌연 어머니 나라를 대표해서 뛰고 싶다면서 중국 대표팀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메달 소식에 중국은 환영하는 반면에 미국은 구 선수가 지금 위치에 오른 거는 미국의 시스템, 훈련 덕분이다라면서 여전히 중국행에 대한 의문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운동뿐만 아니고 뭐 외모도 준수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여러 명품 브랜드 모델로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미국판 수능이라고 불리는 SAT에서 거의 만점에 가까운 성적을 받으면서 스탠퍼드대에 합격하기도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 모두 다 탐내는 인재이고요. 미중 갈등의 중심에 줄곧 좀 서오고 있습니다. 예. 한편 그 기사 아래에는 피겨 네이선 첸 선수의 소식도 담겨 있었는데요. 구 선수와 사연은 비슷하지만 좀 달리 반역자 취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첸 선수는 중국계 미국인 부모 아래에서 태어난 이민 2세거든요. 예. 미국 국적이고요. 미국 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쇼트 프로그램에서도 세계 기록을 갈아치운 강력한 우승 후보인데 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국적은 다르더라도 미국이더라도 한국 피가 섞여 있으면 뭐 응원하게 되고 또 금메달 따면 함께 기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첸을 향한 중국인들의 시선은 유독 차가운 모습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과거에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에 대해서 비판한 바가 있는데 그 후로 반응이 싸늘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중 관계가 대립으로 변하면서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사연은 그러니까 반대인 거죠? 국적이 서로? 그렇죠. 이번에 우리나라 소식 좀 볼게요. 그 쇼트트랙 편파 판정 논란이 지금 우리나라 반중 감정을 제대로 건드린 것 같아요. 지금 정치권에서도 좀 강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동아일보에서 대선 후보들의 발언을 정리해서 기사로 썼는데요. 네.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7일과 8일 이틀 연속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실망과 분노를 표출했고요. 또 올림픽이 중국의 동네 잔치로 변질됐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 역시도 선수들의 분노에 공감한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 모두 다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예. 이렇게 강도 높게 대선 후보들이 비판하고 있는 거는 여야 모두 다 공들이고 있는 2030 세대의 반감이 유독 강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뭐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이 신문은 이재명 후보의 발언 수위가 꽤나 셌다고 봤고요. 예. 현 정부의 친중 이미지와 거리 두기를 하려는 노력이라고 봤습니다. 예. 아니나 다를까 국민의힘 측에서는 친중 정책의 대가가 뭔지 봐라 이런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 선거 얘기 좀 보겠습니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단일화기가 계속 신문에 나오고 있어요. 그 안철수 후보는 어제 관훈 토론회에서도 가능성을 일축했는데 좀 복잡한 심내를 분석한 기사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표면적으로는 단일화 없다, 나는 완주할 것이다 계속 거듭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사실 속내가 좀 어려울 수 있다, 예. 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 한국일보에 실려 있었습니다. 예. 한국일보는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열차에 오르지도 못하고 또 보내지도 못한 채 고민하고 있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지지율이 주춤하면서 주도권을 놓친 게 그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참 여러 가지 문제랑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신문이 보기로는 안 후보가 완주를 하지 못하고 결과도 좋지 않으면 정치 생명이 위태롭다고 봤고요. 예. 또 보수표가 갈려서 정권 교체가 무산되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원망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선거 비용에 대한 문제도 다뤘는데요. 선거에서 득표율 15%를 받아야 비용 전액을 돌려받게 되고 절반이라도 받으려면 득표율 10% 이상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단일화에 전격적으로 나서기도 어렵다는 게 이 신문의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좀 애매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한때 이제 치고 올라갔지만 지금은 주춤하는 모습이니까요. 안 후보로의 단일화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 점점 되고 있으면서 국민의힘에 흡수되는 모양새가 만약에 된다면 그러면 또 정치 미래가 불투명해진다는 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단일화 1차 시한이라고 거론이 되고 있는 후보 등록 시점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안 후보의 속내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 이제 선거 날까지 아마 단일화 기사는 뭐 거의 매일 나올 것 같고요. 나오겠죠. 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이 됩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번 선거를 인구구조 중심으로 비교한 기사가 있나요?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어느 연령층의 유권자가 많은가, 예. 지난 대선과 비교해서 증가한 연령층은 어디고 감소한 연령층은 어디인가 이런 것들을 다룬 기사가 중앙일보에 실려 있었는데요. 먼저 제목을 보면 60세 이상 유권자가 269만 명 늘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누구에게 유리할까라는 제목도 담겨 있는데요. 고령화 현상이 본격화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연구위원은 이번 대선이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선거가 될 거라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보면 지난 19대 대선 그리고 이번에 20대 대선의 유권자 연령별 인구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지금 색깔 구분이 잘 안 되겠지만 그래프의 위쪽에 나온 게 19대 대선, 아래쪽에 나온 게 20대 대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면은 50대랑 60대에서는 증가, 오른쪽에 증감률이 나오죠. 예. 50대는 1.9%, 60세 이상은 무려 25.9%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40대, 30대, 20대까지는 모두 다 감소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고령층 유권자가 많아지면 보수 쪽에 유리하다라고 인식이 돼 있는데 예. 한 정치 전문가는 60세 이상을 하나로 볼 게 아니라 60대 초반은 조금 달리 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른바 86세대로 불리는 60대 초반은 민주화 시기를 거치면서 형성된 나름의 특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코호트 세대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단순히 60세 이상으로 모두 다 묶어서 볼 수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방금 그 수치의 기준은 올해 1월 주민등록 인구 기준이고요. 오늘부터 선거권자, 유권자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유권자가 확정이 될 텐데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로 언론에서도 그랬고 이제 MZ 세대를 중심으로 저희가 이제 유권자 분석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5, 60대 표심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코로나19 소식 보겠습니다. 재택치료 체계가 바뀌죠. 좀 저희도 그렇고 좀 혼란스러워요. 헷갈리던데 좀 다른 기사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많이 헷갈리고 있고 뭐 확진자나 가족들 그리고 정상이지만 미리 대비하려는 분들 모두 다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한겨레 신문에 정리된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번 치료 체계의 변화의 핵심은 뭐 쉽게 얘기하면 스스로 잘 관리하자가 되겠는데요. 네. 그러면 어떻게 스스로 잘 관리하라는 거냐? 아마 이 부분에 의문을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대응 요령을 보면요. 재택 치료를 하게 될 때 집중 관리군이 된다면 하루에 2번 모니터링이 실시되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면 되겠지만 일반 관리군이 된다면 스스로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상한 반응이 나타나면 즉각 알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집 주변에, 내가 머무는 곳 주변에 호흡기 클리닉이나 동네 병의원이 어디가 있는지 그 연락처는 뭔지 미리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겠는데요. 포털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제가 해보니까 뭐 쉽게 그냥 코로나 병원 이렇게 검색하면 네. 인근에 있는 담당 병원들이 나오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고열을 조심하라고 특별히 조심하라고 하고 있는데요. 네. 38도 이상이 2, 3일 동안 지속이 되면 폐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특별히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들도 요즘 많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혼자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거나 쓰러지거나 할 경우에 대비해서 가족이나 이웃에게 수시로 연락을 하고 연락처 등을 확보해서 상황에 대비할 것을 조언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아무 생각이 안 난다. 동네 병의원도 모르겠고 가족도 지인도 없다. 할 때는 119에 신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럴 때에는 저는 재택치료 환자입니다라고 분명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네, 정말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이런 주의사항들 숙지하고 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마지막 소식 볼 텐데 저희가 앞서 기사로도 전해드렸어요. 택배 관련 기사인데 동네마다 공동 배송센터가 생긴다고요?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건 아니고요. 서울시가 시행하는 시범 사업입니다. 네. 오는 8월에 시작될 예정이고요. 예. 서울도 다 되는 건 아니고 일부 지역을 이제 선정을 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동네마다 물류 거점이 생긴다라고 보면은 좀 이해하기 쉬울 텐데요. 네. 뭐 아파트의 커뮤니티 시설이라던가 아니면 유휴 부지 등을 활용해서 일종의 물류 거점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택배사는 그 거점까지 배송을 하게 되고 그 거점부터 각 가정까지는 스타트업 업체 등을 통해서 새롭게 배송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전에 보면은 아파트 단지에 택배 차량 통행 관련해서 뭐 갈등이 좀 많지 않았습니까? 예. 입구에까지만 들어오고 입구부터는 카트 등을 이용해서 배송해라라는 문제들도 있었고, 뭐 엘리베이터 못 쓰게 하는 것도 있고요. 예, 아니면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라 등등의 문제가 있었지만 현실화가 되기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앞서서 전해드린 것처럼 일석삼조, 뭐 환경에 대한 문제라든가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일자리 창출 효과 같은 것들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뭐 이렇게 되면은 아파트 내에서 안전 문제도 조금은 담보가 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기대 효과가 좀 잘 반영이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환자들이 척수에 전극을 이식하는 수술을 받은 뒤 다시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스위스 연구진은 환자 3명을 상대로 한 수술과 재활 훈련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오토바이 사고로 5년간 하반신을 쓸 수 없었던 로카티 씨. 지금은 보조기에 의존해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세발 자전거도 제법 능숙하게 탑니다. 척수에 이식한 전극 덕분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태블릿 PC로 원하는 운동 형태를 선택하면 그에 맞는 신호가 나옵니다. 이 신호는 척수에 이식한 전극에 전류를 보내 특정 신경을 자극하게 됩니다. 서기,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구체적인 운동 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Our electrodes are more lateral, so we can access kind of a cable that enters the spinal cord at different location, and this way we can be very specific in the different region of the spinal cord that we activate. 로카티 씨 외에도 하반신을 쓸 수 없었던 다른 2명도 걷거나 수영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연구팀은 이 장치를 사용한 지 몇 시간 만에 3 환자 모두 일어설 수 있었고 서너 달 동안 연습과 훈련을 거듭하면서 기능이 더 향상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은 술집에 서서 술도 마시는 등 일상을 서서히 회복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o it's a bit we need to relearn it when we do it with the stimulation. It's not that natural, but it becomes more and more natural the more you train. 연구팀은 앞으로 상용화를 위해 추가적인 기술 보완과 대규모 임상 시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네, 제인 캠피온 감독의 넷플릭스 영화 파워 오브 도그가 미국 최고권위 영화상인 아카데미상 최다 후보에 올랐습니다. 미국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는 현지 시간 8일 이 같은 내용의 제94회 오스카상 후보를 발표했습니다. AP통신은 파워 오브 도그가 작품상, 감독상, 주요 연기상 등 12개 부문 후보에 올라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오스카 시상식은 다음 달 27일 로스앤젤레스 돌비 극장에서 열립니다. 싸우자고 덤벼드는 순간 이거 과연 실익이 뭐가 있느냐. 동영상을 찍는 순간 말이 급격하게 없어지면서 아니 근데 많이 해도 세호가 다 안 쓰던데 거의 안 그렇죠. 쓰던데? 이렇게 신중하게 해도 저희 편집하는 후배가 다 알아서 킬하기 때문에 본지 지금 오늘 며칠 30일 1, 2, 3 나흘째 저에게 달려드는 그 자원봉사자들과 관계자들의 그 친절함 하나를 물어보면 모두가 달려들어가지고 알려주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약간 부담스러운 점이 있고 그런 것은 그런데 중국뿐만이 아니라 모든 올림픽 현장에서는 다 벌어지는 일이다. 올림픽이든 월드컵이든 아시안게임이든 국제대회를 하게 되면 자원봉사자나 이런 관계자들은 되게 잘하고 싶고 스포츠를 좋아하고 막 의지 충만한 분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거의 이런 분위기가 연출되는 것 같은데 저희 스포츠 취재 기자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리버리하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게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했을 때 올림픽이 끝난다.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구나. 올림픽 뭐 별거 아니구만 했을 때 이제 집에 갈 때가 됐다. 바로 그런 슬픈 전설이 늘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해질 때쯤이면 한국 비행기를 타게 되겠네요. 그렇네요. 약간 한국이 그리운 것 같습니다. 한국의 음식들이 그리워요. 많이 잘 드시고 있잖아요. 물론 잘 먹는데 제가 생각한 게 그 김연경 선수가 상해에서 페세루프 시스템으로 경기장이랑 호텔만 오가면서 먹고 싶은 한국 음식을 막 올려갖고 화제가 됐었잖아요. 제가 지금 4일 있어도 한국 음식이 생각나는데 2달씩 있었을 때 얼마나 많은 게 먹고 싶었을까 생각도 하고. 마흔님이 김연경. 아니 김연경 선수를 좋아하다 보니 평소에 이제 유튜브를 보는데.
오늘 출근길에도 어제와 비슷한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3.9도로 예년보다 추위가 덜한데요. 낮 동안에도 영상 6도까지 오르는 등 온화함이 감돌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일교차가 10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니까요. 건강 상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하늘 가끔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다만 추위가 풀리니 다시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겠는데요. 대기 정체로 인해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대기의 건조함도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동쪽 지역에는 계속해서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바람까지 다소 강하게 불면서 산불 등 화재 위험이 크니까요.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일 예년보다 추위가 덜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영하 3.9도, 광주 영하 1.5도, 부산은 2.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온화하겠습니다. 서울 6도, 대전 9도, 광주와 대구 1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당분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주말 오후에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돼 휴일에는 남부지방으로 확대하겠고 영동지방에도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또 당분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이니까요.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